사무차장이 오늘 북한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유엔 고위급 방북은 6년 만인데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기로 해 북핵 관련 중재 역할이 주목됩니다. 오늘 오전으로 예상됐던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가 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원내수석의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을 주장하면서 진통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제 낚싯배 침몰 사고 당시 일부 생존자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정확한 위치 정보까지 보냈지만 2시간이 넘게 흘러서야 구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의 늑장 구조 논란 속에 오늘 실종자 2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3살 때 팔다리가 마비돼 13년간 누워 지냈던 환자가 정확한 병명을 알고 있던 한 물리치료사의 도움으로 투약 이틀 만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 오신 때문이었는데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5년 만에 배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법 파견 상태의 재판기사 5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던 파리바게트가 최종 시한인 오늘까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이 왜 위험한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응급수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헬기로 후송된 뒤 응급수술을 받고 깨어나는 장면까지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미국에서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이 자궁 이식 수술을 받은 뒤 이번엔 아이를 낳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궁 이식 기술 수준은 어떤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실내 운동기구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내 자전거 제품 대부분은 칼로리 소모량 표시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함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엔 사무차장이 오늘 북한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북한이 초청하고 유엔이 응한 셈인데 이번 방문이 최종 결정된 건 지난주 화성 15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였습니다. 즉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공언한 시점에 유엔 고위급 인사가 6년 만에 북한을 찾은 겁니다. 첫 소식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오늘 오후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엔의 고위급 방북은 지난 2011년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장 방북 이후 처음입니다. 나흘의 방문 기간 동안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 당국자들과도 만나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It'll be a wide-ranging discussion. I'm not going to go into any detail, but it will be a wide-ranging policy discussion. 여기에는 북핵 문제도 포함되며 우리 정부와 유엔이 협의를 거쳤다는 게 유엔 외교가의 설명입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 당시 북한의 요청이 있긴 했지만 이번 방북은 지난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이후 최종 결정됐습니다. 화성 15형 발사 이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는 북한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거나 북미 대화에 나설 뜻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북핵 관련 대화를 중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가능성과 관련해 유엔 측은 필요할 경우 구테레스 총장은 항상 중재 임무를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물론 꽉 막힌 대화의 문이 언제쯤 다시 열릴지 예측하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핵 보유국 인정을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한 번만 출격해도 북한이 몸서리치는 전략폭격기 B-1B를 이번 연합훈련에 2-3번 연속 출격시키기로 한 것, 대북 압박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뜻 같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최대 54톤의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B-1B가 오는 8일까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기간 2차례 이상 한반도로 출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례없는 연속 출격입니다. 주간과 야간 한반도의 다양한 작전 상황을 가정해 폭격 훈련에 나설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중 한 번 정도는 통상의 비행 경로에서 북쪽으로 크게 벗어나
대북 무력 시위성 비행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F-35A는 훈련 개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군산기지에 먼저 도착했고 화성 15형이 발사된 지난달 29일에는 휴전선 부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도 단독 훈련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역시 흔치 않은 일입니다. 미 공군은 선별한 짧은 영상만 공개할 뿐 훈련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전시 작전 능력에 대해서 제고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그 세부적인 임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미국 전략 타격 자산의 이례적인 집중 훈련은 한반도 작전 능력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오늘 오전이면 된다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법정 시한을 넘긴 지 사흘째. 국회는 오늘도 긴 밤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남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합의문은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합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원인은 자유한국당이 어제의 합의를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각 당은 국회 본회의장 주변에서 잇따라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낮 12시에 본회의가 잠깐 열렸지만 한국당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은 한국당을 기다리자면서 곧바로 정회했습니다. 한국당은 현재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지 아니면 아예 출석을 거부할지를 논의 중입니다. 본회의는 잠시 뒤 밤 9시에 다시 열립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이 없어도 과반이 채워지는 만큼 오늘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뒷북 반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불을 붙인 사진 한 장이 있었죠? 네, 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진이 찍혔는데 사진 속의 휴대전화 화면이 문제가 됐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인데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처리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추악한 밀실 야합 증거가 드러났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홍근 수석 부대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이지 합의문은 아니다. 이런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산안 심의가 예결위 절차와 시스템보다는 여야의 주고받기 협상에서 결론이 나다 보니까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런 밀실 합의 논란이 필연적으로 생겼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예산안 심사가 끝까지 개운치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 당의 표정은 극과 극입니다. 얻은 게 많아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당도 있고 잃은 것뿐이어서 울상인 당도 있습니다. 예산 전쟁 성적표 최재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낙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잘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합의된 내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이 공무원 채용 늘리기와 이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예산, 그러니까 새 정부 1호 공약을 지켜나갈 재원은 어느 정도 확보한 셈입니다. 한 발짝씩 양보한 끝에 첫 협치 예산을 국민에게 안겨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으신 이 한 발짝 양보, 바로 이 부분에 한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동수당입니다. 이 소득상위 10% 가정은 제외됐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가 앞세운 이 보편적 복지 가치가 훼손됐다는 평가입니다. 네, 다음은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성적표입니다. 제일 초라합니다. 이 여당과 국민의당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이 막판 협상에서 소외돼서 이 한국당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부 여당과 국민의당이 소위 끼어 팔기식 정치 흥정을 통해서 저는 거래를 하는 모습은 대단히 잘못된 모습이라는 점을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증원의 유보 입장을 달긴 했지만 사실상 합의해준 셈이다. 보수 정당의 존재 의미가 뭐냐는 식의 당내 반발까지 거셉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는 국민의당입니다. 제3당의 존재감과 실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며 의기양양입니다.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력을 발휘해 끝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호남 지역 수건 사업도 해결했고 이 소수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제 개편에 여당의 협조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득실을 기준으로 한 각 당의 이런 성적표가 국민 눈에는 도토리 키재기로 비칠 게 분명해 보입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5,300여 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운영했는데 이번에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시정명령을 받았죠. 제3의 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방법을 추진했지만 제빵기사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오늘 최종 이행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정부는 법 원칙대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파리바게뜨에 대해 사법 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는데도 해결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그동안 가맹점주들과 만든 합작 기업을 통한 고용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제빵기사 5,300여 명 가운데 70%의 동의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협력업체 측이 합작회사에 찬성하도록 제빵기사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본사가 너네들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되겠느냐. 회사가 벌금을 냈는데 너희들이 직고용이 된다 한들 회사에서 너네들을 좋은 시선으로 보겠느냐 이런 식으로. 과태료는 불법 파견 제빵기사 1명당 1,000만 원으로 160억 원을 웃돌 전망입니다. 직접 고용에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과태료는 부과하되 노사 간 대화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측이 가맹점 제빵기사의 실제 사용 사업주를 회사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많다며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SBS 정관입니다.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13년 동안 누워 지내던 20대 여성이 치료약을 바꾼 뒤 기적같이 일어섰습니다. 첫 판정이 오진이었던 겁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낚싯배 선창 1호 사고 속보입니다. 그제 발생한 사고의 실종자 2명이 오늘 모두 발견됐습니다. 탑승했던 22명 가운데 생존자가 7명, 사망자는 2명 늘어나 15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낚싯배를 들이받은 급유선 선장과 갑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종자 수색을 하던 대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집니다. 우리 당할 거라고. 선창 1호 선장 70살 오모 씨는 오늘 오전 9시 영흥도 용담해수욕장 갯벌에서 57살 이모 씨는 정오쯤 바다 위에서 모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던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내 동생 어떡해. 해경은 수색 종료를 선언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급유선 선장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낚싯배도 잘못이 있다며 쌍방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원법에는 선장과 별도로 주의 경계를 위한 당직 근무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타실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뒀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갑판원은 조타실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급유선에 대한 수중감식도 진행됐습니다. 충격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인트 등 미세 증거물을 채취할 예정입니다. 해경과 국과수는 낚싯배와 급유선에 대해 감식 작업을 통해 충돌 상황을 정확히 알아낼 계획입니다. SBS 전용호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사고 당일부터 여러 번 공식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자꾸 번복했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부활했지만 오락가락 발표에 늑장 대응 논란까지 불거지며 해경이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첫 브리핑부터 해경은 잘못된 발표를 내놨습니다. 다리 밑에 육수로로 아마 통과하기 위해서 서로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다가 충돌 안돌로 수정을 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 후 5시간 30분이 지났지만 사고 장소도 몰랐고 두 배가 정면 충돌한 것으로 잘못 알았던 겁니다. 생존자 구조 시점도 오락가락했습니다. 36분에 인천 구조대가 바로 들어가서 에어포켓에 있던 3명에 대해서 바로 구조해 나온 사항입니다.
하지만 에어포켓에 있던 생존자들은 해경이 밝힌 시간보다 1시간은 훨씬 지난 오전 8시 48분에 구조됐습니다. 초동 조치를 잘해 생존자를 구한 것처럼 시간을 바꿔치기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부분입니다. 신고 접수 시간은 자꾸 앞당겼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6시 12분에 신고를 접수했다더니 얼마 안 돼 3분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만에 다시 4분을 줄였습니다. 마침 늑장 대응의 비난이 높아질 때였습니다. 중구난방식으로 이쪽은 이쪽대로 흔들리고 저쪽은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까지 지휘체계 내지는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다. 해경은 사고 초기 전달 과정에서 생긴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불씨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뒤집어진 선체 에어포켓에서 3시간 가까이 버티다 극적으로 구조된 3명의 생존자 이야기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는데 해경은 위치가 어디냐는 질문만 계속했습니다. 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묻던 세월호 참사 때와 달라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배가 전복되는 사고 직후인 새벽 6시 7분쯤 32살 이모 씨 일행은 112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양 쪽 신고번호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112로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3분 뒤에는 직접 122로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의 대응은 답답했습니다. 계속 어떻게 된 거냐만 물어보니까 저희도 빨리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지는 질문은 위치가 어디냐였습니다. 깜깜한 바다 한가운데서 뒤집힌 배에 갇힌 걸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어디냐, 어디로 가던 중이었느냐며 묻는 비슷한 질문만 30분이나 반복됐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스마트폰 GPS를 켜서 자신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해경에 문자로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계속 어디냐고 저희한테 물어보니까 저거를 답답해서 제가 캡처해서 보낸 건데 그래도 못 찾았어요.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이 신고 학생에게 사고 위치의 위도와 경도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던 대응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씨 일행은 이렇게 2시간 40분을 버텨야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 여유가 있었던 거고 뒤쪽은 잠수부가 빨리 왔었으면 그렇게 희생자가 많이 생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SBS 이현영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뱃길은 좁았습니다. 당시 급유선은 시간을 아끼려고 좁은 뱃길을 택했다가 낚싯배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흥도 인근의 어민들은 평소에도 이런 큰 배들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고 호소합니다. 이상훈 기자가 직접 어선을 타고 나가봤습니다. 전복된 낚싯배와 비슷한 크기의 어선을 진도항에서 타고 사고 지점인 영흥수도로 향했습니다. 마침 영흥도와 선제도를 잇는 영흥대교 밑으로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 크기의 선박이 등장합니다. 다리 아래서 큰 배와 작은 어선이 교차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른 곳이라 큰 배가 조금만 가까이 와도 어선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위협을 느끼죠. 옆으로 지나만 가도 진짜 몸이 움츠러지고. 저는 지금 7톤급 어선을 타고 이곳 영흥수도를 지나는 300톤급 선박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배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위압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큰 배들이 이 좁은 뱃길을 택하는 이유는 시간과 비용 때문입니다. 이리로 가면은 2시간 반, 3시간이면 갈 도로를, 길을 저리로 돌게 되면은 한 10시간 가까운 시간을 낭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비 문제 겸. 사실 영흥도 서쪽으로는 큰 배가 다닐 수 있는 넓은 뱃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흥수도로 가면 인천에서 평택항까지 40분을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영흥수도는 썰물 때는 뱃길 폭이 370m에 불과합니다. 좁은 골목길을 트럭이 다니는 셈인데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습니다. 배들이 밤이고 낮이고 불 환하게 켜놓고 일로 직선으로 가요. 큰 배들이요? 네, 유조선들 큰 거. 그러면은 작은 배들은 그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죠. 해양수산부는 사고 이후 영흥수도와 같은 좁은 뱃길에서 통행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성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살 때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13년을 누워 지내야 했던 환자가 어느 날 치료약을 바꾼 후 이틀 만에 일어나 걸었습니다. 뇌성마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병원의 오진 때문에 10년 넘게 고통받은 환자와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TBC 박영훈 기자입니다. 20살 지수 씨에게 2발로 걷는다는 건 아직도 큰 기쁨이자 가슴 벅찬 행복입니다. 3살 때인 지난 2001년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 찾은 대구 지역 한 대학병원은 뇌성마비라는 판정을 내렸고 가족들은 국내외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목조차 가눌 수 없는 지경이 된 지난 2012년 지수 양 가족은 뇌성마비가 아닐 것이라는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치료실을 찾아왔는데 치료실에 물리치료사가 저보고 얘는 뇌성마비는 아닌 것 같다고. 가족들이 새로 찾아간 대학병원에서는 지수 양이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 흔히 세가와병으로 불리는 질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지수 양은 치료제를 복용한 지 이틀 만에 기적같이 일어나 걸었지만 부모들은 기쁨과 13년간 고통받은 회한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을 한 이틀 먹었어. 이틀 먹더니 약을 걷지도 못한다가 방에서 탁 걸어가 나오는 거야. 아빠 나 걷는다 하면서. 고통과 아픔에 13년을 겪은 지금 지수 씨의 꿈은 사회복지사입니다. 그 고생을 안 했으면 지금 삶에 감사함을 못 느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힘든 게 있으니까 지금 감사하고 사는 거고. 지수 씨 가족은 뇌성마비 진단을 내린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남 창원 터널 앞에서 발생한 화물차 폭발 사고 장면입니다. 또 다음 화면은 어두운 저녁에 길을 건너던 행인이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 장면입니다. 두 사고 모두 운전자가 70대 고령이었는데 이 같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지하주차장 출입구입니다. 차량 한 대가 주차료를 내고 나서 갑자기 튀어나가더니 차 2대와 버스 정류장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73살 박모 씨.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그만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겁니다. 나이가 한 70을 넘었겠다. 나이가 좀 많더라고요. 멍하니 그냥 우두커니 써있어 말도 못하고 나가가지고 우두커니 써있었어요. 기름통을 가득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뒤이은 폭발로 8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이 사고를 낸 운전자도 76살 노인이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49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중은 지난 2012년 6.8%에서 지난해 11.1%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을 까다롭게 하는 등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불안하죠. 아무래도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리시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만두게 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생계나 편의상 차가 필요한 고령 운전자들도 할 말은 많습니다.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지하철에서 내려서 걸어오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태워가지고 아들 딸은 다 바쁘니까.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이 골머리를 앓았던 고령 운전자 사고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도 눈앞의 현실이 됐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보신 것처럼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늘고 있지만 보통은 65세 이상이어도 특별히 몸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면 운전하는 데에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고령 운전이 어떻게 위험한 건지 한지연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LPG 충전소에 모인 머리 희끗희끗한 택시기사들. 하나같이 건강을 자신합니다. 아직까지 시력 좋고 청각력 좋고 밥 새끼 잘 먹고 하니까 한 10년은 더 할 수도 있죠. 운전 실력은 더 자신만만.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어요. 아 그러면요 더 빠르고 더 거시야지. 아 눈보다 발이 빠르다 이거요. 차가 오면은 감각에서 발이 브레이크가 잡혀진다니까. 과연 그럴까? 20대와 30대 그리고 60대와 70대를 대상으로 거리, 속도, 시공간 등 반응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인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틀리고 또 틀리고 생각보다 쉽지 않은지 어르신들의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어렵네. 쉬운 거 아니네. 검사 결과 고령 운전자 점수가 더 낮았고 특히 고령 운전자의 특징인 급브레이크 횟수는 젊은 운전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잘했는데 바로바로 다가오지 않는 거 보니까 젊음이 좋은 것 같아요. 고령 운전자 사고가 갈수록 늘자 2013년부터 도로교통공단은 이런 검사를 65세 이상 운전자들에게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적성검사 갱신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요. 운전할 때 좀 어렵다라고 느낄 때 그때는 과감하게 운전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지난해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1,900여 명, 일본은 27만 명이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일본처럼 자진 반납자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는 등 할인 혜택을 대폭 늘리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총탄을 맞고도 달려서 귀순했던 북한 병사의 응급수술 장면이 CNN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생사를 넘나든 긴박했던 순간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의료진이 헬기로 후송된 북한 귀순병을 급히 응급수술실로 옮깁니다. 귀순병은 이미 많은 피를 흘린 상태. 20명이 넘는 의료진은 일사불란하게 귀순병을 수술대 위로 올립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고는 수술을 시작합니다. CNN이 공개한 이 영상은 아주대병원 의료진이 촬영한 것으로 긴박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국정 교수가 장기에서 기생충을 제거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His vital sign was so unstable, so yeah, he was dying of low blood pressure. 귀순병이 살아난 건 기적이라며 북한을 탈출한 그가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는 인터뷰도 남겼습니다. 귀순병은 깨어난 뒤에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상태였으며 한국에서 치료받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고 이 교수는 전했습니다. He actually asked me that, is it really South Korea or something? So I actually answered him back that, hey, have a look at that flag. CNN은 많은 한국인들이 귀순병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고 병원에서 잠을 자는 이 교수의 고단한 삶도 조명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에서 운동 많이 하시죠? 땀 흘리기 좋은 실내 자전거도 자주 찾으실 텐데 칼로리 소모량 보면서 뿌듯해하셨던 분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사은 기자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실내 헬스장엔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특히 실내 자전거는 관절의 부담이 적어 유산소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춥다 보니까 밖에서 운동하기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계를 이용하면 제가 얼마나 운동을 하고 있는지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잘 살펴서 사야 합니다. 소비자원이 30만 원 미만 가정용 실내 자전거 11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모두 칼로리 소모량 표시가 엉터리로 확인됐습니다. 운동 강도나 속도에 따라 칼로리 소모량이 달라져야 하지만 페달 회전수만 같으면 동일한 칼로리를 소모한 것으로 표시됐습니다. 강하게 페달을 밟거나 천천히 달려도 회전수만으로 칼로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운동량보다 많이 하거나 또는 적게 했다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중국산이지만 국내 유명 업체가 수입 판매한 것도 있습니다. 두세 개 센서를 더 붙여서 칼로리가 정확히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한 개 제품은 자전거 안장을 지탱하는 프레임이 안전기준 이하여서 파손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SBS 박상은입니다. 중금속 위험 때문에 수입해서도 먹어서도 안 되는 상어 내장을 다른 생선으로 속여서 몰래 들여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상어 내장도 먹는 건가 싶기도 한데 찾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송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보세 창고에 보관된 수산물 포장 박스입니다. 그 표지엔 개복치라고 적혀 있는데 포장을 뜯어보니 냉동 상어 내장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밀수업자들이 개복치를 수입한다고 속이고 상어 내장을 밀수입한 겁니다.
이렇게 밀반입된 상은해장은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36톤이 들어왔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상은해장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식품입니다. 수은 등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정식으로 수입이 안 되는 품목입니다. 수입은 물론 유통도 금지돼 있지만 경북 지방과 동남해안 일대에서는 상은해장을 식용으로 즐겨 찾다 보니 재래 수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좋아하시니까요. 잔치 음식으로도 쓰고 서민 그냥 소주 하나 할때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복치의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2,000원 안팎이지만 상은해장은 6,000원 안팎에 거래되다 보니 시세 차익을 노리고 몰래 들여온 겁니다. 국내 한 2~3배 가량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밀수입을 한 것입니다. 세관은 밀수업자 신씨와 밀수 사실을 알고서도 방조해온 보세창고 직원 강모 씨 등 6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지난 주말 6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신용카드가 주인 몰래 동시다발적으로 결제됐습니다. 8개 회사 카드가 사용됐는데 빠른 신고로 실제 돈이 빠져나가는 건 겨우 막았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한국 온라인 쇼핑몰.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보안 인증을 거치면 신용카드로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시간에 갑자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600건 이상 결제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제가 가입된 적이 없고요. 제 이름도 없고 제 메일 주소도 없습니다. 단지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카드 번호가 도용이 됐네요. BC와 신한, 삼성 등 국내 8개 카드사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사용됐는데 고객 신고를 받고 뒤늦게 결제됐다 취소된 금액이 5억 원에 달합니다. 모의선면에 결제됐다는 건 약간 도용신고 쪽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사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들은 도용 의심 사례를 확인한 뒤 피해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대부분 정지한 상태입니다. 일단 특정한 곳에서 결제한 마그네틱 신용카드의 정보가 복사돼 유출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형 시스템인 거거든요. 특정 기간에 사용된 모든 카드의 정보가 그 범죄자에게 넘어가는 사건이라고. 그러나 국내 사이트보다 결제 절차가 간단한 해외 쇼핑몰을 노린 신종 해킹 수법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결제 대행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미국에서는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자궁 손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성이 5만 명에 이릅니다. 몇 년 전에 기증받은 자궁을 불임 여성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했었는데 이번엔 미국에서 이식한 자궁에 수정란을 착상시켜 아이를 낳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힘차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궁 이식을 받은 여성이 낳은 남자 아기입니다. I get emotional. Even now, after 7,000 babies, it's still that special. 선천적으로 자궁 없이 태어나 불임의 고통을 겪어오던 한 여성이 자궁 기증자와 현대의술 덕분에 출산의 소원을 이뤘습니다. 기증자는 36살 간호사로 두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식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궁 이식 수술에 성공한 여성 4명 가운데 1명만 출산에 성공한 겁니다. 기적에 가까운 출산은 수술 대상 여성의 난자를 채취해 인공수정시킨 뒤 이식된 자궁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배아를 안전하게 착상시키기까지 의료진은 매 단계마다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That we see this becoming part of one of the possible solutions to absolute uterine infertility. 자궁을 이식하면 거부 반응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계속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한두 명의 아이를 낳은 뒤 다시 제거 수술을 받게 됩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자궁 이식을 통한 출산 성공은 불임으로 고통받는 우리나라 부부들에겐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의료 수준을 감안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해 보이는데 현실에 벽이 있습니다. 이어서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엄마의 가슴에 볼을 댄 이 남자 아기는 3년 전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식받은 자궁에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36살 엄마는 희소병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자궁이 없었는데 폐경기를 맞은 61살 친척의 자궁을 이식받았습니다. 이처럼 스웨덴에서 처음 자궁을 이식받아 출산한 지 3년 만에
미국에서도 이식받은 자궁으로 출산에 성공한 겁니다. 자궁의 원인일 경우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태까지는 대리모라든지 그런 것밖에는 없었어요. 타인의 장기를 이식했을 때 나타나는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쓰면서도 태아에게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궁암 등으로 자궁을 제거한 20, 30대 여성 4,1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은 물론 폐이식까지 성공한 우리나라의 높은 의수를 고려하면 국내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나 이런 거는 없었지만 그 수술의 기술, 테크닉이라든지 그런 거는 국내 의료 기술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장기식법에서 살아있는 사람에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신장, 간, 골수, 췌장, 췌도, 소장 등 6개뿐으로 자궁은 이식할 수 없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여전히 길지만 그 격차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배 나온 아저씨들도 이제 건강에 신경을 쓰기 때문일 겁니다. 이 소식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61살 김진국 씨는 점심시간마다 직장 근처 운동장을 5바퀴씩 돕니다. 하루 몇 걸음 걸었는지도 스마트 기기로 확인합니다. 버스 타러 걸어 나오고 저녁에 점심시간에 걷고 저녁에도 웬만하면 걸어서 들어가려고 그러고. 54살 정재환 씨는 각종 질병에 시달린 뒤부터 철저히 식단을 관리합니다. 과일이나 야채나 곱삼 위주로 기름기 빠진 거 그런 위주로 많이 먹습니다. 지금은 58에서 60 변하지 않습니다.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는 중년 남성이 급증하면서 남성의 예상 수명이 여성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남자아이가 79살, 여자아이가 85살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1985년 8년 7개월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이번엔 6년까지 좁혀졌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남녀 평균 82년 5개월을 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의 비율은 남녀 평균 2012년 81%에서 지난해 7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어느 정도의 병은 따라오겠지만 그걸 얼마큼 관리를 잘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얼마든지 활기차게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을 때부터 꾸준히 몸 관리에 신경을 써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권고합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학교 폭력을 근절하겠다며 교육부가 해마다 실태 조사를 2차례씩 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있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교육부가 조사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나섰는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단체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피해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도 그만큼 열리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에선 학교폭력이 해마다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해마다 조사를 한다지만 제대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전수조사를 한 차례로 줄이고 질문은 사례를 드는 등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학생들은 지금까지 조사와 뭐가 다르냐는 반응입니다. 한대 모인 컴퓨터 교실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비밀 보장이 될 리 없다는 겁니다. 진짜 애들이 앞에 자리를 대각선으로 돼 있으면 볼 수도 있잖아요. 개인별로 조사해야만 심층적이고 비밀 보장도 되겠지만 교실에서 한대 모여놓고 조사하는 이유는 답변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집에 가서 각자 하게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지침은 좀 안 내려오고 관리자는 담임 선생님들한테 참여율이 저조하다. 참여율이 낮으니까 아이들 단체로 반별로 컴퓨터실로 가서 하기도 하고. 학교별로 답변율 실적에 급급한 현실부터 개선하지 않는 한 설문 내용을 바꾸는 개선책으로는 학교폭력 근절은 공연불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원에 진보 성향 교육감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친구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 불법 사찰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에 정부의 비판적인 교육감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국정원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실질적 견제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며 개인적 약점도 찾아 일주일 안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친구인 최윤수 당시 국정원 2차장이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뒤 자신의 산하에 있는 7국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국정원이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전국 교육감을 모두 사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검찰에 넘긴 당시 보고서에는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측근 고속 승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다른 교육감의 경우엔 누리예산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교총 등을 통해 쟁점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정부와 갈등 관계였던 교육감들을 견제하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했다고 보고 조만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 측은 모르겠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최윤수 전 2차장은 전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과 관련해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군과 청와대 연결고리 역할을 한 김 전 기획관을 상대로 댓글 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캐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검찰에 소환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에 합류해 4년 동안 국방안보 분야를 도맡았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사이버사 댓글 요원 선발 당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하고 김관진 전 장관을 통해 사이버사 활동 내역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와 군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SBS와의 통화에서 여론 조성을 위한 댓글 작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군을 독려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댓글이 이게 여론 조성이 틀린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대응이나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맞죠. 내가 대답할 수밖에 없지. 그럼 틀리다 그러겠어요.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상대로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등 청와대에 개입이 있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이딴 석방으로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김 전 기획관의 혐의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이번 수사의 성패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중국 북부에서 엄동설안의 난방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대기 오염을 막는다며 석탄 난방을 LNG 가스로 바꿨는데 가스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허베이와 산시성 등 중국 북부 지역은 요즘 밤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갑니다. 살을 내는 추위 속에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난방이 수시로 끊기기 때문입니다. 입원 환자가 3,000명 넘는 병원에도 난방을 평소의 10분의 1 정도로 줄이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두터운 외투를 입는 건 물론 교실 밖 햇빛 비치는 곳으로 나와 수업하기까지 합니다. 중국 정부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 베이징 등 수도권 지역에서만 300만 가구 이상의 석탄 난방을 LNG 가스 난방으로 바꿨습니다. 늘어난 수요를 감당치 못해 LNG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차량용 가스 공급까지 제한됐습니다. 석탄 난방이 줄면서 최근 베이징의 공기질은 다소 나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당장 가스를 충분히 공급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중국 북부 지역 주민들은 어느 해보다 춥고 긴 겨울을 나야 할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한겨울 못지않은 추위였습니다.
차디찬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오늘 오전 서귀포 남쪽 바다에는 용오름이 나타났습니다. 찬 공기가 한라산에 막혀 돌아 내려오면서 기둥 형태의 소용돌이 구름이 바닥까지 닿아 있는 용오름이었는데요. 15분 정도 용오름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이렇게 옆에 하나가 더 만들어지면서 쌍둥이 용오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기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지방에 내리는 눈은 밤사이 서쪽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이면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구름만 많다가 밤에 중부와 전북 지역에 다시 눈이 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절기 대설인 모레도 곳곳으로는 눈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 예산안 처리한다고 국회가 요 며칠 어지간히 시끄럽습니다. 꼭 10년 전이죠. 2007년 12월 당시 기사를 꺼내봤더니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넘겼다. 정쟁에 밀려 졸속 심사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변한 게 강산뿐이라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